국내 첫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건립에 서울시와 민간기업, 시민들의 힘이 더해져 더욱 의미 있는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과테말라 국립학교에서 성경교육을 요청하는 등 놀라운 복음화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복음의 연장, 과테말라 선교회 한재홍 목사에게 들어봅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처벌과 차량 몰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결정되면서 5월 첫 주에 갑작스런 휴가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가 큰데 사실 소비를 하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는 사람들의 넋두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걸 보면 이번 결정으로 민심을 얻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4월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은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터널을 어서 지나서 국가도 개인도 동반선장할 수 있는 희망의 디딤돌이 속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천을 매거니 굿데이, 오늘은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 어린이의 재활치료뿐 아니라 사회 진출까지 돕게 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개원식 현장에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의 수는 약 30만 명.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 병원은 국내에 단 한 곳도 없어 장애 아동과 부모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푸르메 재단이 지난 28일 장애 어린이의 재활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0년 개원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7년 만에 거둔 결실입니다. 장애 어린이가 제때 알맞은 치료를 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병원을 짓겠다는 목표로 만여 명의 시민과 500여 개의 기업, 서울시와 마포구, 정부가 힘을 모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개원식에 참석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가수 션은 지난 2011년 푸르메 재단의 홍보대사로 인연을 맺은 후 어린이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으며 그동안 철인 3종 등 다양한 선행을 실천하며 6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기적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시작이잖아요. 잘 운영돼야 정말 많은 장애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뛰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19,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된 병원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하루 500명, 연간 15만 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4개 진료과와 91병상 규모 병동과 재활치료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내부 디자인을 포함해 모든 시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계됐으며 휠체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널찍하고 편리하게 배치됐습니다. 수영장과 문화교실, 도서관과 예술치료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카페 등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가 사회적 약자입니다. 게다가 빈곤 가정까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2중, 3중의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간다면 이런 문제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했다.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재활센터도 마련해 장애 아동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 나가고자 한다는 국내 최초의 장애 어린이 재활병원. 더 많은 장애 아동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고 말하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난 교인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나안 신자를 아십니까?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신자, 즉 신앙심은 있으나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청어람 ARMC 양희송 대표에 따르면 국내의 가나안 신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석자들은 떠나간 신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교회성장운동지원본부장 정영택 목사는 가나안 신자를 포함해 교회가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데 총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은 각 교회가 이분들을 관심 갖고 찾아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리유니언 미팅을 만들어서 복음적 깨달음을 갖게 하고 그 속에서 다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서 세미나에서 주제 강연에 나선 양희송 대표는 가나안 신자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교회 분쟁을 들며 교회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를 겪지 않더라도 이 제도 위에 나의 신앙을 얹어놓고 계속 가는 것이 별로 미덥지 않구나, 이런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이 교회 제도 내에서 계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 대표는 교회에 소속돼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교회가 다시 품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비로소 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교회는 도대체 뭐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비로소 던져요. 구원의 문제도 다시 던지고. 그게 그렇게 갈증이 되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을 품는 곳도 교회임을 깨닫고 세심하게 목회 현장을 돌아볼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남미 국가 중 기독교 성장세가 두드러진 곳이 브라질과 과테말라인데요. 그 부흥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브라질의 미국인 선교사 에릭 리스 부부는 13년간 마약과 범죄 조직이 가득한 빈민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에서 전해온 소식 전합니다. What makes me love Rio is just seeing the hurting people in the communities like this. Just trying to survive. Just trying to pay the bills. Just trying to put food on their table. I see that every person here is a creation of God. And that when Christ went to the cross, he went to the cross for these people too. This is where Eric Reese works. He thinks often of the danger, knowing he might go out one day and not come back. And I wrote a letter to my wife. If I don't return, you be strong. Let my girls know that's gonna miss them. Ministry in the favelas is hard, even for the Brazilians. It's hard because the Christian people here in Brazil, and I think in other countries, don't want to do this kind of job. They want to go to the streets at night to speak the word of God, to preach the word of God. They don't want. They want to stay in their big churches, just watch a good sermon. Yet the American couple continues reaching out to drug dealers, gang members, and prostitutes. Ramona Reese believes their own background helps them relate. From the beginning, the way in which we grew up, to bring us to do what we're doing. It's not so hard for us to understand the people that we're ministering to. And so it's just trying to be minister to somebody who needs Jesus, who just so happens to be a drug trafficker or, or militia or whatever. Reese and his family came to Brazil 13 years ago as Southern Baptist missionaries from Albany, Georgia. His greatest challenge? Gaining the confidence of a top favela gang leader, the Godfather. One night, the man agreed to an interview in a secret location. The Godfather, who originally wanted to kill Reese, now spoke well of the missionary.
He was a person who came to the community and helped the community, which has many needs, financial needs. He didn't come to help with the financial needs, but to bring the peace that many need. Shortly after the interview, a rival gang assassinated the Godfather, but not before he put his faith in Jesus Christ. I will not go back into a comfort zone from my comfort level. Shorten the hand of Christ, shorten the hand of God. When people are dying, going to hell, needing to know there's a way their life can be changed and changed radically, I will not do it. Reese now finds help from a Brazilian pastor with a favela background. I tried to steal a car. When I looked behind, there was a police car. They started shooting at us, and one of these shots got me here. My mother had always told me that even if it were the last minute of my life, if I repented, God would forgive me of my sins. And that time had come. I started a new life with Jesus. The grace of God has brought that guy not from near death, shootings, to now a beautiful family, a lovely wife, awesome kids. Only the grace of God could do that. Ramona Reese supports her husband in ministry. She befriends other women, including Vivian, a single mother and former prostitute. When that relationship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Holy Spirit does his work and that person receives Christ, and I can actually see them being baptized and seeing them joining a church, that's the greatest. That's the biggest reward. And as the Reeses deal with the daily challenges of work in the favelas, people like Vivian remind them why they came in the first place. Stan Jeter, CBN News. 이번엔 과테말라 소식입니다. 최근 과테말라 교육청은 중고등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공식적으로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한인 선교사들이 교사 양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과테말라 선교회 한재웅 목사님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박여명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뉴욕에서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한국에 방문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남미에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네. 부탁해서 그 사실을 이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에게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후원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대로 이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현재 뭐 부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이래 이런 네.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네. 한 나라가 통째로 유치원에서 중학교 학생 300만 명을 내놓고 네.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네. 나라가 이제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네.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과테말라 교회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요청이 나오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과테말라는 천주교가 70%고 네. 기독교가 30%인데 네. 양쪽 다 진실한 신앙의 그런 모습은 없고요. 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교육을, 신앙을, 믿음을 가르쳐야 할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선교사님이 13년 전에 네. 그곳에 들어가서 그 남부 지역, 과테말라 시티가 수도인데 남부 지역에서 학생들을 학문을 가르치면 성경을 가르쳤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짓말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남의 물건 보면 훔치는데 훔치지도 않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네.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과테말라 정부가 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그 남부 지역의 교육청장이 네.
그 과정을 몇 년 동안 조사해 본 거예요. 선교사가 가르친 과정을.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대안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말씀에 있다. 네. 말씀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라는 제목. 그래서 도덕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 남북교육청장이 자기 산하의 700학교의 40만 명의 학생들에게 도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후원하려고 시작했는데 문교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해달라,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그래서 이제 일이 아주 커져 버렸습니다. 정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사는 길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문교부에서 직접 공문을 보내왔어요. 근데 1958년에 대통령령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과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우리들에게 무료로 이런 일을 해달라고 부탁해 와서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여기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협력해서 이 일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왔습니다. 들을수록 참 놀라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범죄 문제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그 나라가 중미에서 중남미에서 스페니쉬권에서 범죄가 제일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되면 이제 그 사회도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는 고아가 제일 많습니다. 왜 고아가 많느냐 하면 성적으로 문란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 정말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밖에도 다른 도움의 손길들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떤 필요가 좀 있으신가요? 첫째는 우리는 기독교니까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선생님들을 10만 명을 훈련시키려고 보니까 돈이 100만 불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4불 주고 사주고요. 교재가 4불 주고 선생님들 교재. 학생 교재는 50센트입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하면 마실 것하고 빵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10불이 들어요. 그래서는 10만 명 훈련시키려면 100만 불이 필요하고 학생들 50전 주고 교육을 시키려 책을 만들려면 300만 명이니까 150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뉴욕뿐만 아니라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참 많이 성장하게 될 과테말라 미래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참 또 뿌듯하신 그런 마음도 드시겠어요? 물론이죠. 이번에 그 과테말라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코미디언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인데 일설에 의하면 신학에서 공부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나라가 변화되면 중남미 스페니쉬권이 그냥 통째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물질로도 협력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4불 주고 사서 쓰기 때문에 그 성경 만드는 일을 한국 대한 성소공회가 다 스페니쉬 인쇄를 해서 글로 보내줍니다. 그 나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돈이 모아지면 성경 인쇄를 해서 보내주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도로 또 물질적으로 많은 후원과 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해서 저희도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운전이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약 25만 건. 최근 경찰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5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단속 강화는 환영하지만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경찰이 발표한 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관한 이 대책 이번 주부터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제 지난 24일 날 대검찰청과 경찰에서 그 음주운전 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제 그 강화 방안의 그 내용이 그 음주운전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승자도 처벌하고 술을 판매하는 업주까지도 처벌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런 부분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좀 굉장히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음주운전 사범을 처벌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조범이란 건 뭐냐면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사람의 경우 이럴 건 이제 방조범이라고 그래요. 그럼 형사법으로 들어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누가 자살하려고 그럴 때 나 자살하겠다 그럴 때 무슨 자살할 수 있는 도구를 준다든지 그래 해봐라 이러면 자살을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이른바 방조범인데. 근데 음주운전의 방조범이라는 것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옆에서 그냥 이 방치하듯이 또는 도와주는 그런 고의나 그런 과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나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조범의 고의,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를 처벌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을 판매한 사람들까지 처벌하겠다는데 술 판매한 사람은 음주운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알 수도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연관관계를 또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테고요. 또 음주운전, 물론 이제 상습일 경우이지만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이 차량은 어쨌거나 개인 재산권인데 이것을 몰수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형법 48조에 보면 범죄에 제공이 되었거나 범죄에 준비되거나 우려가 있는 그런 물건을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에 제공됐다는 건 뭐냐면 자동차가 음주운전 사범에 도구로 제공이 된 거잖아요. 음주운전자가 차를 운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음주운전 사범에 제공된 그 물건이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몰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뭐 음주운전 됐다고 해서 중간에서 딱 잡으면 바로 몰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기준이 있겠죠. 상습적이라든지 뭐. 근데 문제는 몰수는 반드시 그 음주운전 사범 그 사람의 소유인 물건은 몰수할 수가 있는데 가령 뭐 리스 차량이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몰수가 안 돼요. 글쎄 그런 경우에. 그러면 또 형평에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더 심도 있는 좀 연구라든지 검토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번에 이 실효성 논란에 관한 것은 이 동승자 처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방안의 대책이 많이 있는데 처음이 아니었다지요? 그러니까 동승자 처벌이 그동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승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자의 그 음주운전 사범을 그 명백히 방조했다고 보여진 그런 경우에 뭐 옆에서 야 운전하는데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적극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뭐 특이한 경우 외에는 거의 처벌되지 않아서 그동안도 동승자가 처벌된 경우는 한 9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벌금형이었고요. 경우에 따라서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도 몇 명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동승자 처벌을 그 강화 방안으로 음주운전 사범 단속 강화 방안으로 다시 내놓은 것은 그동안 처벌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뜻에서 동승자 처벌을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이 음주운전을 굉장한 어떤 큰 범죄자로 보는 인식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음주운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좀 심각한 이 어려운 문제를 주는데 해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뭐 보통 그러니까 2013년에 음주운전자가 한 26만 명쯤 됐고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이제 25만 명. 네. 지난해는 24만 명. 네. 근데 2013년에는 근데 문제는 그 24만 명, 5만 명 중에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보면 2013년에는 한 3만 9천 명, 또 2014년에는 4만 1천 명, 작년에는 이제 4만 4천 명 정도. 상습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상습 3회 이상, 네네. 이 상습 음주 운전자들의 경우에 교통사고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인리 법칙이라고 원래 교통사고 보험 연구 저 설계사가 이제 한번 그 연구한 게 있는데 큰 사고가 나려면 작은 사고가 계속 난답니다. 그렇죠. 한 30배씩 나다. 그러다가 그게 큰 사고가 된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것은 이렇게 음주운전 괜찮겠지 하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가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밝혀지고 적발된 게 이 정도지. 그렇겠죠. 실제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것까지 한번 같이 검토해서 포함시키면 이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걸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통식을 잘 지키는 사람도 음주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결국 상대를 사상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음주운전자의 이 차는 사실 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지금 강화하려고 이런 단속 강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음주운전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아마 많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차량 제공자나 술 제공자에 대해서 다 같이 처벌하는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면 그 음주 측정기가 있어요. 거기다 불어서 이게 음주운전이라고 밝혀지면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해요. 자동적으로 차에 그 설치가 돼 있어요. 차에는 모두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시동 걸기 전에는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그럼 5년 최고 5년을 감금할 수 있고 또 $9,000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굉장한 비용인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이 이제 상습적으로 해서 이게 적발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되면 유럽 전체 내에선 아예 평생 동안 운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운전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결국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음주운전 단속 사범에 대해서 이 단속 강화 방안은 방향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음주운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보다가 아주 굉장히 강화된 법들이 외국에 많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원칙을 세울 때는 그 원칙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많이 좀 생기는데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좀 촘촘하게 세부적인 항목이 좀 나왔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과 예외는 원칙이 큰 본류고 예외는 극히 일부분의 이른바 진짜 예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운영을 잘못하면 예외가 원칙이 돼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뭐 이런 식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뭐 그 법에 맹점이 있으면 그 맹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음주운전에 걸리면 그냥 차 세워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나타나가지고 뭐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만 탈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음주 측정하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럼 증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물론 이제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그래서 한 뭐 10시간 후에 오면 체열을 해서 10시간 동안 현재 체열이 어느 정도 음주 농도를 보고 이걸 가지고 역산을 하면 10시간 너 도망갔을 때
음주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진행되는 과정을 예, 그걸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아예 한 하루 반이나 이틀 만에 나타나면 네. 그 위드마크 확산도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음주에 걸리면은 이제 처벌이 크니까 네. 뭐 이 차 운전도 못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게 그 0.05의 정지인데 네네.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생계에 꼭 필요한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뭐 0.05라고 해서 차를 몰수해버리면 네. 그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네. 그렇다고 이제 그 예외 규정이 좀 또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거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규합해서 네. 이런 생계 유지된 사람의 경우에는 뭐 어떤 기준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걸 쭉 좀 다 기준을 만들어서 네네. 계량화를 잘 시켜놓으면 네. 그런 그 계량화에 따라서 본인이 내가 음주운전했으니까 나는 어느 처벌을 받을 것이다가 예측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러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겠죠. 또 뭐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네네. 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운영의 묘를 정확히 살릴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음주운전은 많이 줄어들 네. 걸로 봅니다. 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는 해당되는 사례가 없어야겠습니다만 이 모든 게 윤리와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단속 이전에 스스로 삼가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체를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YMCA에서는 내일부터 한 주간 TV 끄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가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캠페인인데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 하나씩 결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